오늘 저는 우리가 보통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떠올리게 되는 것, 바로 눈을 조용히 빼앗아 가고 있는 6가지 습관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낮잠을 잘 때의 자세 하나, 조금 조여 맨 넥타이 하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먹어 온 약 한 알, 모두 너무 사소해서 우리는 그것들이 시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콘텐츠를 응원하는 의미로 댓글에 행운의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책상에 엎드려 자는 낮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아주 흔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눈을 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도 점심을 드신 뒤 책상에 기대고 팔에 얼굴을 묻은 채 잠깐 졸곤 하십니다. 처음 느낌은 분명 편안합니다. 몸은 풀리는 것 같고 몰려오던 졸음도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눈에게는 그런 휴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순하지 않습니다. 팔이나 책상에 얼굴을 엎드리면 안구는 직접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게 누르고 어떤 사람은 꽤 강하게 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15분만 자고 어떤 사람은 40분, 1시간까지 자기도 합니다. 문제는 눈이 압력에 매우 민감한 닫힌 구조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눌리기만 해도 안압은 눈에 띄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번 정도는 몸이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는 습관이라면 시신경이 손상될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 능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나는 잠깐만 자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은 느낌만으로 위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눈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눈이 쉽게 피곤해지고 시야가 약간 흐릿해지기 시작한 뒤에야 이상을 알아차립니다. 또는 정기검진에서 안압 상승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되면 매일같이 해오던 점심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의 진짜 위험은 너무도 일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낮잠이 필요하시다면 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자세를 고르십시오. 의자에 등을 기대고 목베개를 사용하고 머리를 가볍게 뒤로 젖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적어도 눈을 팔 속 깊이 파묻는 자세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낮잠은 뇌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도 괜한 부담에서 지켜줍니다. 두 번째 습관은 겉으로 들으면 눈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넥타이를 너무 조이거나 셔츠깃을 너무 꽉 잠그는 습관입니다. 한국의 많은 연세 있는 신사분들은 여전히 아주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십니다. 이미 은퇴하신 뒤에도 모임에 가거나 예식에 참석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면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넥타이를 말끔하게 메고 나가십니다. 그런 꼼꼼함과 단정함은 참 귀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목 주변을 지나치게 조이면 머리에서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정맥 혈류가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이 좁아지면 머리 부위 전체, 그 안에 있는 눈도 함께 압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넥타이를 맨다고 해서 무조건 눈에 해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래 지속되는 압박의 정도입니다. 딱딱한 셔츠깃, 목을 꽉 조이는 단추, 몇 시간 동안 지나치게 조여진 넥타이는 어떤 분들에게는 머리가 무겁고 불편하고 눈 주위가 당기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불편이 잠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내장 위험이 있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넥타이를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 주변에 약간의 여유를 주는 것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이해가 있는 단정함입니다. 건강 비결. 세 번째 습관은 자외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바다에 갈 때나 낚시를 갈 때나 햇빛이 아주 강한 날에만 선글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변보다 더 조심해야 할 빛 환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산에서 스키를 탈 때가 그렇습니다.
또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을 때,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 창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자외선의 양은 더 강해집니다. 눈에 반사되는 빛 역시 눈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의 위험을 눈부심의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눈은 위험 수준을 느낌만으로 재지 않습니다. 어떤 빛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눈 안의 구조는 이미 더 빨리 늙도록 밀려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체는 원래 투명하고 유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강한 빛, 특히 자외선의 영향을 받으면 그 안의 단백질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진행되지만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쌓이고 나면 시야는 예전처럼 맑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동차 불빛이 더 눈부시게 느껴지고 색이 예전보다 덜 선명하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 글씨 읽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빛에 노출되어 온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단순한 패션 소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막입니다. 다만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색만 짙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안경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콘택트 렌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 시청층이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이 내용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님 세대와 중장년층도 특별한 날에는 여전히 콘택트 렌즈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도 매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각막은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으면 각막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은 이미 어느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잠까지 자면 산소 교환은 더 줄어듭니다. 눈은 마치 축축하고 답답한 환경 안에 덮여 있는 것처럼 됩니다. 렌즈 표면에 단백질 찌꺼기나 기름기, 먼지가 남아있다면 세균이 자라기 더 쉬워집니다. 결과가 언제나 아주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막염 한 번, 작은 궤양 한 번, 그 흉터가 중심부에 한 번만 생겨도 시력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의 부주의 이후로도 오래도록 이물감과 건조함, 빛에 대한 민감함을 겪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나은 줄 알았는데도 시야가 예전처럼 맑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콘택트 렌즈를 빼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낀 채 낮잠도 자지 마십시오. 사용 기한이 지난 렌즈도 쓰지 마십시오. 세척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습관들을 지나 거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삶의 리듬에 덜 의존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연락수단이고 뉴스이고 즐거움이고 손주 사진이고 친구 모임이고 은행 업무이고 정말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잘못 쓰는 방식은 결국 가장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근시 안경이나 돋보기를 쓰는 분들 가운데도 휴대전화를 볼 때는 오히려 안경을 벗고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게 하면 글자가 더 크고 더 잘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느낌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눈은 더 많이 조절해야 합니다. 눈 주변 근육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피로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면 빛은 특히 밝기가 높을수록 눈에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 변화가 당장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은 서서히 아프고 건조하고 따갑고 하루 끝 무렵에는 글자가 흐리게 보이고 오래 보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단순히 빛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는 자세, 계속 보는 시간, 지나치게 짧은 거리, 줄어든 눈 깜박임, 그로 인한 안구 건조,
계속 긴장한 조절 근육, 앞으로 숙여진 목과 어깨, 그리고 머리와 얼굴 쪽에 나빠진 순환까지 모두 함께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합쳐져 하나의 피로 사슬을 만듭니다. 고령자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눈에서 조금 더 멀리 두십시오. 눈이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리면 충분합니다. 가까운 글씨를 볼 때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쓰십시오.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오는 대신 글자 크기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연속해서 본 뒤에는 정말로 눈을 쉬게 해 주십시오. 먼 곳을 바라보고 눈을 충분히 깜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꾸십시오.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고도근시는 단순히 도수가 높다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시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일 뿐이고 안경만 쓰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시가 너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이상 안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구 전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안구가 정상보다 더 길게 늘어납니다. 망막은 더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원래도 얇은 조직들이 오랜 시간 계속해서 당기는 힘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망막 열공, 망막 박리, 중심부 변성, 녹내장 혹은 이른 백내장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뒤 이제 근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길어져 있는 안구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경을 벗었다고 해서 기본적인 위험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잘 보이게 된 뒤 오히려 경계를 늦추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움 속에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의식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는 일을 피하시고 갑자기 세게 흔들리거나 눈을 격하게 움직이는 동작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절대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유행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불안합니다. 바로 근시를 고치고 노안을 고치고 눈을 다시 젊게 만든다고 하는 각종 안구 회전 운동입니다. 듣기에는 매력적입니다. 동작도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아주 세게, 아주 빠르게 위아래로 계속 돌리고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눈도 팔이나 다리처럼 훈련하면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구 안에는 유리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리체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고도근시가 있는 분들은 원래 망막이 더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한 안구 회전 동작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망막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눈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필요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확실한 근거도 없는 운동을 과도하게 믿고 그것을 마치 치료법처럼 강하게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분들도 있습니다. 의학은 대다수에게 괜찮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엇인가를 권할 수 없습니다. 의학은 언제나 위험이 있는 사람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은 아주 작은 사고 하나만으로도 오래가는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현대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깜빡이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터넷 영상들보다 훨씬 덜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그 단순함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오래 볼 때는 깜빡이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순히 횟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깜빡임 자체도 불완전해집니다. 눈꺼풀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다시 열려버립니다. 그 결과 눈물 표면의 기름층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눈물은 더 빨리 증발하며 눈은 더 쉽게 마르고 더 따갑고 더 이물감이 심해집니다. 건성안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인공 눈물만 넣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액은 많은 경우에 분명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깜빡이는 방식을 고치지 않고 화면을 보는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너무 건조하고 덥고 냉방이 강한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불편함은 다시 돌아오기 쉽습니다. 제대로 깜빡인다는 것은 눈을 가볍게 한번 충분히 닫았다가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오래 본 뒤에는 의식적으로 몇 번 더 완전하게 깜빡여 주는 것입니다.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복잡한 의식처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눈도 제대로 적셔주고 눈물층의 기름을 다시 고르게 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자주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을 위한 영양입니다. 눈보호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어떤 영양제 하나를 떠올립니다. 구체적인 이름 하나, 구체적인 제품 하나, 먹기만 하면 안심되는 무언가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지름길을 원합니다. 하지만 눈 영양에서는 그런 지름길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의 성분 하나가 아닙니다. 눈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장기적이며 목표에 맞는 영양 기반입니다. 눈에 좋다는 말이 언제나 한 가지 뜻만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안구 건조가 있는 사람은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황반 변성 위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또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단지 화면을 너무 오래 봐서 눈이 피로한 사람은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도 정작 핵심 문제에는 맞지 않는 것을 고르게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루테인이 눈에 좋다고 들으면 눈이 건조할 때도 곧바로 루테인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루테인은 황반, 즉 망막의 중심 부위를 돕는 쪽에 더 잘 맞습니다. 그 부위는 우리가 글자를 읽고 얼굴을 알아보고 세밀한 것을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은 마치 눈 안쪽에서 쓰는 작은 선글라스처럼 에너지가 높은 빛으로부터 망막이 덜 손상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된 문제가 안구 건조, 따가움, 이물감, 화끈거림, 하루가 갈수록 흐려졌다, 맑아졌다 하는 시야라면 루테인이 가장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할 성분은 아닙니다. 안구 건조를 이야기할 때 저는 대개 눈 표면의 기름막 상태, 오래 이어지는 가벼운 염증, 그리고 전체 식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때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기름이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메가3는 눈꺼풀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기름의 질을 더 좋게 만들고, 덜 끈적하게 하고, 덜 막히게 하여 결과적으로 눈 표면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에 건조하고 화끈거리는 느낌도 눈을 쉬게 하고 충분히 깜빡이고 눈꺼풀 가장자리를 잘 관리하는 것과 함께 가면 시간이 지나며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안구 건조에는 저는 먼저 식사부터 접근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생선은 낯선 음식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생선을 너무 짜게 먹고 달콤한 소스를 지나치게 많이 곁들이고 오래된 기름에 반복해서 튀기면 그 이점은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자극이 너무 강한 음식보다는 찐 생선, 적당히 구운 생선, 적절한 양의 기름으로 지진 생선을 더 좋아합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그때 보충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원산지와 제조가 분명한 제품을 고르고 자신의 체질과 복용 중인 약과 기저질환에 맞는 양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채소를 드시기는 하지만 눈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짙은 아잎 채소처럼 색이 진한 채소들은 보통 망막에 좋은 식물 색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일주일 먹는다고 눈을 갑자기 환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눈 속의 연약한 조직이 산화로 조금씩 달아가는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한 끼에 조금씩, 한 주에 꾸준히, 바로 그렇게 먹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랑과 주황 계열 식품도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이름은 당근이지만 당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호박, 노란 피망, 옥수수, 노란 고구마, 달걀 노른자, 일부 노란색 과일들도 모두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 편중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당근은 좋습니다. 하지만 당근을 아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든 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러 영양분의 조합을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만 집착해서 먹는 것보다 다양하게 먹는 것이 언제나 더 낫습니다. 달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달걀을 전신 건강을 돕는 식단 속에서 눈을 포함해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매우 높이 평가하는 식품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망막에 귀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부 채소보다도 더 쉽게 흡수되기도 합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혈중 지방이 걱정되어 노른자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때때로 지나치게 커져 있습니다. 문제는 달걀 하나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루 전체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당뇨가 있는지, 과체중인지, 흡연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올바르게 먹는 달걀 한 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과일도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키위, 오렌지, 귤, 딸기, 블루베리, 진한색의 포도처럼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은 눈을 먹여 살리는 아주 작은 혈관들까지 포함해 혈관 건강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일을 숨은 당처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하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너무 달고 너무 많은 과일을 한 번에 먹는 것, 특히 이미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뒤에 먹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망막의 혈관은 혈당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과 단 음식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현대 한국의 식문화 속에서 달콤한 커피, 부드러운 빵, 디저트, 병 음료, 달콤한 떡, 손쉽게 집어먹는 간식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눈이 그런 혈당의 들쭉날쭉함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반복해서 올라가면 망막의 아주 작은 혈관들은 매우 분명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 혈관들은 얇고 정교하고 그런 지속적인 공격을 끝없이 견딜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지나치게 단 음식을 먹는 것은 만성염증을 키우고 조직이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수정체 변화도 더 일찍 시작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먹어야 눈에 좋은지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눈을 망가뜨리지 않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호의 첫걸음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덜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줄이십시오. 시럽이 너무 많이 들어간 가공음료를 줄이십시오. 커피를 마신 뒤 습관처럼 먹는 달콤한 빵과 디저트를 줄이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후식을 당연한 순서처럼 여기는 습관도 줄이십시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일주일 내내 쌓이면 엄청난 양의 당이 됩니다. 튀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는 젊은 사람처럼 많이 먹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조금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 여러 번 다시 튀긴 음식, 지나치게 바싹 튀긴 음식, 혹은 유난히 바삭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산화와 염증의 부담을 몸에 안겨줍니다. 몸은 그 기름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눈은 아주 섬세한 미세혈관망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는 염증성 생활 방식은 늘 걱정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기를 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 잘 바꾼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백질 자체를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은 회복의 바탕을 잃게 됩니다. 생선, 달걀, 두부, 콩, 무가당 요거트, 적당한 양의 살코기, 이런 것들을 하루 식사에 고르게 나누어 넣어주면 몸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씨앗류와 견과류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몬드, 호두, 호박씨, 검은게는 적당한 양으로 먹으면 건강한 지방과 필요한 미세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에너지가 매우 농축된 음식입니다. 좋다고 해서 한없이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많은 고령자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자주 소변 보는 것이 번거로워서, 혹은 그냥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오래도록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눈 표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루 내내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습관입니다. 영양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치료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근시가 있고 노안이 오고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면 안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중장년층과 고령자분들 가운데 눈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조심스러워지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플까봐, 부작용이 생길까봐,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괜히 이를 키울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런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저 굴절 교정 수술은 이미 오랜 시간 발전해온 치료이고 더 이상 낯선 기술도 아닙니다. 잘 맞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각막이 너무 얇거나 도수가 너무 높거나 안구건조가 심하거나 다른 기저 요인이 있다면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바로잡고 싶은 오해는 이것입니다. 레이저를 하면 나이 들어 백내장이 더 쉽게 온다고 단정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도근시가 심한 사람은 원래부터 눈이 더 빨리 노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레이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대로 보고 눈 상태를 제대로 보고 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시가 매우 심하거나 각막 상태가 레이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렌즈삽 입술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막을 깎는 대신 눈 안에 알맞은 렌즈를 하나 더 넣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각막을 얇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고 많은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시력 교정이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할 때 다시 빼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인 만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 전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하고 환자도 정확히 골라야 하며 눈의 구조도 정확히 맞아야 하고 적응증도 분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떤 특정 기술을 홍보하는 말처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오늘날에는 예전보다 선택지가 더 많아졌다는 점, 그리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냉정하고 신중해야 하며 더 꼼꼼한 의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노안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것이 흐려지는 일은 50세 이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겪는 매우 흔한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가서 값싼 돋보기를 하나 사서 일단 편하니까 임시로 씁니다. 문제는 도수가 맞지 않고 양쪽 눈 사이 거리도 맞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용도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눈은 더 피로해지고 머리는 더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분들은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경이 눈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는 안경이 눈을 더 무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미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단계까지 온 분들의 경우 여러 거리에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수정체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분들에게도 안경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눈의 역할을 조금 다르게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신중하게 시험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꼭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매일 약을 드십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는 3가지, 4가지, 많게는 5가지나 6가지를 한꺼번에 복용합니다.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뼈와 관절약, 알레르기약, 전립선약 이런 식입니다. 각각의 약에는 복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 의사가 처방했고 여러분도 시간을 맞춰 용량을 지켜 꾸준히 드시면서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께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들 가운데 일부는 한 기관에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기관에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을 겁주거나 약을 마음대로 끊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약을 함부로 끊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작용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온 뒤 눈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주치의 사이에 조금 더 일찍 시작되었어야 할 대화를 여는 것입니다. 먼저 항갈레르기 약, 즉 항히스타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고령자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약입니다. 특히 봄철의 꽃가루와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빨개지고 코가 흐르고 재채기가 계속 날 때 많이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방전 없이 사서 계절마다 습관처럼 드시고 심지어 만성 알레르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졸음을 잘 일으키는 구형 항히스타민제는 동공근육과 눈물샘을 함께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눈물이 덜 나오고 눈 표면은 더 건조해지며 더 쉽게 따갑고 뻑뻑하고 이물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이 마른 것은 휴대전화를 오래 봐서 그런가 보다, 냉방 때문인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저녁에 먹은 알레르기약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뇨제입니다. 이 약은 혈압 조절을 돕거나 부종을 줄이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작용 원리는 몸이 소변으로 물을 더 많이 내보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눈 표면을 포함한 몸 전체가 평소보다 더 적은 수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평소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에게는 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은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따갑고 건조한 느낌이 오래가게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항상 날씨나 화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입니다. 이것은 50세 이후 한국 남성들에게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이 약들 가운데 일부는 몸 안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해서 소변기를 좀 더 편하게 열어줍니다. 그런데 같은 기전이 홍채를 움직이는 근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눈 수술을 할 때 동공 반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과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다른 눈 관련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의사에게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목록 가운데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약물군은 바로 스테로이드, 즉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약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쓰입니다. 심한 알레르기, 천식, 만성관절 질환, 여러 자가 면역 질환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약을 몇 년 동안 간헐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스테로이드가 먹는 약이든 분무형이든 심지어 눈에 넣는 점안제 형태로 오래 쓰든 일부 민감한 사람에게는 눈 안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이 오래 높게 유지되는데도 발견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며 시신경이 손상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은 수정체 뒤쪽 부위에 더 이른 백내장이 생길 위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시력이 꽤 나빠진 뒤에야 본인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는 분들은 단순한 시력 검사만이 아니라 안압 측정과 안저 검사를 포함한 정기적인 눈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혈압약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약들은 오랫동안 쓰면서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 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혈압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신경은 꾸준히 피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동안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눈을 먹여 살리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일부 의사들이 낮과 밤 혈압을 함께 추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약 목록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주머니 속에 작은 질문 하나를 넣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이 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을 관찰해야 합니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그동안 아무도 먼저 시작하지 않았던 중요한 대화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에 대해서도 영양에 대해서도 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눈이 언제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연세 있는 분들은 좋지 않은 습관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절로 괜찮아질지 기다립니다. 정기검진 날짜까지 기다립니다. 더 불편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누구도 괜히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눈 증상이 정말 심각한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침 산책을 포기하고 친구 만남을 미루고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그 기다림이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각각의 신호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야 안에서 갑자기 검은 점이나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가벼운 비문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평범한 일로 여깁니다. 실제로 가볍고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비문증은 꼭 응급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어두운 곳에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데도 번개처럼 번쩍이는 빛이 함께 보인다면 그때는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면 1시간 1시간의 지연이 살릴 수 있는 시야 범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시야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더 어둡게 보이거나 더 흐리게 보이거나 마치 커튼 같은 것이 한쪽 구석을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피로해서 흐릿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형태는 보통 한쪽 눈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특정한 구석에 생기며 눈을 깜빡이거나 쉬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쪽 눈을 가렸다가 다른 쪽 눈을 가려 보십시오. 어느 한쪽에서 분명히 어두운 부분이나 일그러진 부분이 느껴진다면 그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전등이나 밤에 자동차 불빛을 볼 때